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되셨나요? 최근 계속해서 상승할 것만 같았던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소폭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지난 5월처럼 또 반토막 하락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의 내재 가치가 흔들릴 만한 소식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제 투자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가 충분한 물량을 매수할 때까지 이제 저렴한 가격대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차이 하나가 많은 것을 바꾸리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늦은 밤부터 이어진 하락세의 영향이 꽤나 이제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의 하락 여파로 인해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운영상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운영상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합법이 발효된 당일에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등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미국 최대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사이트 상단에 성능 저하 배너를 표시했었다고 합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 이제 당시에도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이상하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서포트 계정의 트위터에는 네트워크 트래픽과 시장 활동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우리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대형 거래소인 크라켄의 경우는 상태 페이지에 웹 및 모바일 연결 문제와 이메일 전달 문제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제미니 또한 이제 플랫폼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거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위의 세 거래소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거래소들의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쉽게 고쳐지지가 참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바이낸스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바이낸스의 경우는 지난 7월 잦은 접속 장애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았다면서 몇 달이 지났어야 집단 소송에 나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해외 거래소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대표 거래소인 이제 빗썸과 업비트의 경우도 조금만 시장이 급락하거나 상승하게 되면 서버가 터지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거래소들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는 시장인 만큼 조그마한 것이라도 꼬투리를 잡힐 필요는 없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가격의 하락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이죠. 피터 브란트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시장 점유율, 즉 도미넌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브란트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시장 점유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이제 피터 브란트의 경우는 45% 이하로 떨어진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브란트의 트윗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매우 낮았을 때 가격의 하락이 일어났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낮은 40% 범위에 있었던 마지막 시간은 2018년 1월이었다. 당시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최고치의 82% 하락을 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이것은 예측이 아닌 단지 지적한 것뿐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편 맨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온체인 분석가로 알려진 렉스 모스코브스키의 경우는 현재 상황을 이제 2018년 초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다른 펀더멘털과 시장 구조는 이 데이터 포인트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순수한 우연의 일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의 하락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이야기는 시장의 도미넌스와 관련되어 있다. 아니다. 해슐레이트의 문제이다. 미국의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 때문이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때문이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무수히 많은 소식들이 모두 각기 다르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흔들 만한 소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장에 1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을 넘어 그 이후에도 팔 이유가 없다면 안 팔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이 이제 궁금할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 궁금증에서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릴 만큼 이 시장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으며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국가들은 이 시장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단계에 있는 상태이죠. 절대로 시장의 단기적인 급락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투자는 길게 보시며 내가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을 이제 그저 단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백 사고 차 사고 집 사기 위해서 시장에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올바른 투자 철학과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신다면 100%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이제 100%는 위험하지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나온 소식 같은데 비트코인의 채굴기 매입 소식이 나왔습니다. 3,000대를 추가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장비 3,000대 추가 매입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기반 상장 채굴 기업 하이브의 경우는 블록체인 마이크로 BT 와츠마이너 BTC 채굴 장비 3,0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해당 장비들은 2022년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250대씩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이제 하이브는 현재 콜드 월렛에 1,03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 채굴기 매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음 반감기를 대비하여 무려 5만 대, 이제 채굴기 5만 대의 배치 계획을 밝힌 그룹 또한 나온 상태인데요. 과연 다음 반감기가 지났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에 도달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충분히 기대해 보는 것도 설레이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는 가끔씩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할 자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침부터 이 사람은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산을 소유한 자들의 부는 빠르게 증가하며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책 구절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책 이름이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무튼 이 시장이 이제 3년 뒤, 5년 뒤 과연 얼만큼의 성장률을 보여주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과 자산 운용사들 대부분이 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 유수의 자산 운용사 중에서도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곳이죠. 블랙록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블랙록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한 기업 중 한 곳인데요.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블록체인을 채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블록체인을 채택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블록체인 기반의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베리스를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베리스를 개발하는 앤서니사에 의한 7일의 발표에 의하면 블랙록은 베리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포스트 트레이드의 파생상품 매니지먼트를 개선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나 시티은행 등의 대형 금융사도 같은 플랫폼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블랙록의 COO 말에 의하면 앤서니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 즉 이정표이다라고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처럼 많은 기관들의 이 시장으로의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빠삭한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바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주며 시가총액 기준 우리 게르게 코인이죠. XRP를 잠시나마 뛰어넘었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입니다.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9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으로 최근에는 기관 자금들이 솔라나로 유입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올 만큼 많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코인인데요. 오늘 블룸버그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잠재적 경쟁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 솔라나 이더리움의 잠재적 경쟁자로 평가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솔라나를 이더리움의 잠재적 경쟁자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매체는 솔라나의 경우는 지난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을 피했다. 솔라나 지지자들은 빠른 속도와 낮은 거래 비용, 고빈도 거래 전략을 앞세워 이더리움의 잠재적 경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급락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입은 코인 이메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에이다의 창시자이죠.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솔라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다며 협업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말한 만큼 투자자들뿐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코인인데요.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가 얼마 남지 않았느냐? 바로 특금법에 의해서 9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거래소의 경우는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중 2곳이죠. 빗썸과 코인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4대 거래소이죠. 코빗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코빗의 실명 확인 계좌 발급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경우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의 경우는 오늘 오후에 코빗의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을 마쳤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네요. 현재 이 소식과 더불어서 저는 처음 듣는 거래소인데 비블록 거래소에서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실명 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블록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명 계좌 발급 요건 충족했다.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비블록의 경우는 법무법인 린이 실시한 자금 세탁 방지 심사 결과 비블록이 가상자산 사업자 필수 요건 중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적인 내부 감사를 철저하게 수행했으며 이는 국내 거래소 중에 최고 수준의 내부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비블록 거래소가 AML 내부 통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AML 내부 통제 체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비블록의 CEO 또한 지난 3월 19일 거래소 오픈 이후 현재까지 5개월이라는 짧은 업력의 기간 동안 ISMS 인증, IS37301 인증, AML 시스템 구축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특금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더불어서 실명 계좌 확보에도 더욱 매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광고비를 받고 광고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기사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4대 거래소가 아닌 중소형 거래소가 요건을 충족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거래소를 제외한 해외 거래소에서도 소식들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속에 진흙탕 싸움이 돼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리플사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말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리플사의 경우는 SEC 직원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하지만 이 소식이 나오고 며칠 뒤에 SEC 측은 직원들의 거래 보유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지적을 하며 거부하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사의 경우 동일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SEC 직원들이 XRP 등 암호화폐 거래 가능 여부 공개 촉구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 변호사이자 상업소송 전문가 제임스 필란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 간에 계속되는 법정 싸움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필란의 경우는 리플이 SEC의 직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여부를 보여주는 문서를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플사의 동일한 요구에 SEC 측은 프라이버시라며 거부를 하였죠. 하지만 이에 리플사의 변호인단은 재요청하면서 요청하는 요구에 대하여 오해가 이제 있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특정 SEC 직원들의 자료를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리플사가 제출한 제안에 따르면 리플사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명령을 내린 2019년 3월부터 XRP에 대한 직원들의 거래가 금지되었다는 구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날짜 이전에 SEC 직원들이 XRP를 거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합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 이제 SEC가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리플사를 기소했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SEC의 직원들은 이를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리플을 증권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어서 재판을 리플사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요구로 해석이 되는데요. 참으로 긴 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사의 소송이 과연 언제쯤 끝나게 될 것인지 많은 XRP 투자자분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점점 소송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뭘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장기적인 소송 공방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이후 소폭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의 성에 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가격이 아닌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가격이 내려갔을 뿐 가치가 하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